이재명 대통령을 지독하게 물고 늘어지던 역대급 조작 사건이 마침내 정의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대선판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황당무계한 가짜 족폭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철창행 엔딩을 맞은 건데요. 당시 무려 1,800건이 넘는 기사를 융단 폭격하듯 쏟아내던 그 많던 언론들은 지금은 사과 한마디 없이 쥐구멍으로 꼬리를 감췄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통쾌한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했던 이 조폭 연루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인데, 당시에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지금도 당협위원장인가 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 것이 사실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라는 부분을 글로 옮겼어요. 사실은 뭐 당시 대선에 미친 영향,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진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고, 국회에서도 뭐 그 돈다발 같은 거 사진 띄워놓고 얘기했던 국회의원도 있었고, 김용판 의원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것으로 공격을 했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요. 언론지상에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후에 뭐 정정 보도나 사과를 뭐 표한다든지 이런 건 지금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대통령의 뭐 게시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저도 비슷한 사건을 당한 피해자인데요. 네,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했잖아요. 그리고 국힘이 저를 제보공작원이라고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대대적으로 떠들다가 저 어차피 다 무혐의 나왔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어떤 언론도. 그래서 제가 추후 보도 청구를 해가지고 비로소 몇 군데 받아냈습니다. 이런 게 똑같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언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한번 보도한 걸로 인해 갖고 얼마나 그 파장이 큽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지금 권력을 가지신 분도 결국 아무도 보도를 안 함으로써 지금 아직도 이제 이재명은 조폭 연루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론들이 오히려 이런 거는 언론이 많은 자기에 대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이만큼 의혹을 보도를 했으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자기가 과거에 보도했던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도를 해줘야죠. 그게 책임이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냥 아님 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언론 지형이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조적인 시차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을 따져보니까 4년 5개월, 4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뭐 그 즈음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당연히 대통령의 이 대선 과정에서 0.73%포인트로 패배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이게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트위터에도 직접 밝히셨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정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위 보도라든지 가짜 뉴스들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또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또 남기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20대 대선이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석패를 했던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소한 무언가가 선거에 영향을 줬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0.73은 사실 깻잎 차이만큼 차이가 난 건데, 당시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했던 기사들이 이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머리에 뿔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뭐 형수 얘기라던가 뭐 형님이 이것도 무차별한 근거 없는 보도들이 많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의도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사진 같은 거, 돈 사진 막 보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이재명 돈 받았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덧붙여서 윤석열은 본인이 저질렀던 죄를 솔직히 거짓말로 다 밀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했는데 그거 다 안 밝혔잖아요. 아니다고, 그냥 우리 와이프 손해만 봤다고 하고
뻥을 쳤는데 실제로 돈이 막 11억 가량 벌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아지면 사실 이 0.73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 아니 미디어 오늘이 아주 좋은 보도를 내서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잘 참고 사항으로 달아주셨습니다만은 2021년 10월 18일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그 이후까지 대선 당일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조폭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1,800건이 넘는다. 이거는 이제 임세현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에 이미 영향을 끼치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인 것이고, 이렇게 가짜 뉴스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수년 뒤에야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정에 서고, 이 시간차는 결국 민주주의의 구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정정보도 해야 되고, 이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회복할 만한 절차가 필요하죠. 이거는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올린 글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이건태 의원이 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재정 신청 이유서를 그때 작성했고 민주당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이 재청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오늘날의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했죠. 예. 그 이유는 이 장영하 변호사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이 조폭 연루설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기소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법원에 이의 신청하는 그게 제도가 있습니다. 예. 재정 신청이라고. 예. 재정 신청을 했고 이건태 원장에서. 근데 이제 그래갖고 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진 건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와. 그랬었죠. 예. 2심에서 또 이걸 유죄로 선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뭐 윤석열 정권이었으니까 그런 정치 검찰의 어떤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 이 사건 처음부터 검찰이 바로잡을 사건이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했던 게 이건태 의원의 글인데,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했던 것인가를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본인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22년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재정 신청을 받아줘서 이게 재판이 가서 유죄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자기가 침해받았다면서 재판 소원 신청을 예고했어요. 뭐 법률가가 옆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예. 예. 근데 재판 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허용됐더니 무슨 뭐 사기범, 무슨 폭력범, 조폭 이런 사람들도 재판 소원을 막 지금 하기 그 기사가 시작한다. 제법 많이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 한테 이런 걸 허용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기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나라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흉악범이 1심에서 유죄받고 나서 항소했다, 2심에서 유죄받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흉악범한테 어떻게 상소를 하게 만드냐 하면서 비난하지 않잖아요. 재판 소원도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허용을 해줘야 맞는 거죠. 만약에 넌 나쁜 놈이니까 재판 소원하면 안 돼, 넌 좋은 애니까 재판 소원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헌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판 소원의 거리가 되느냐? 그렇죠.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거죠. 재판 예. 재판 소원이 이제 제도상 정착된 이상 누구나 재판 소원을 신청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합당하느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재판 소원도 헌법 소원의 한 형태인데 대부분의 헌법 소원은 대다수가 헌재에서 각하되고 있습니다. 예. 요건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영하 변호사가 한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뭐 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그래서 이 봅니다. 재판 소원이란 제도 자체에 대한 왜곡,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제법 많이 보여요. 처음에 이 법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심제라는 그 키워드로 무언가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느껴졌었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양문석 의원 건도 있었고요.
만약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4심 한 번 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3심까지 못 받으니까 이거 불평등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도 본인이 원하면 뭐 소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 뭐 돈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제도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로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그렇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4심제라고 하면서 이런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게, 사실상 그런 효과는 좀 있죠. 돈이 있으면 소송을 무한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심제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더 기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을 때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그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단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원리에 합당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소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송구조 제도라든가 국선 제도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서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소송 무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평등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게 뭐 합당하겠습니까? 그 이제 윤석열 씨 그 파면 뭐 이전과 이후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정치평론가가 되셨고 또 사실 준법조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징입니다. 월드컵 기간 되면 모두 축구 해설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WBC 얼마 전에 이제 우리는 야구 해설가, 끝났지만 네. 대부분 이제 야구 전문가가 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었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1심과 2심이 뭐 우리 법률가들이 사실심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제 대법 판결이 이제 법률심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어져 나오는 여기 우리 다루고 있는 재판소원이라는 게 어떤 절차적 문제라든지 사실관계를 다툰다라기보다는 헌법적 쟁점을 다투는 문제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학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영하 변호사께서 뭐 한 사람의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장영하 변호사 이분이 양심이 없는 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에 영향을 준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곧 치러지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뽑는 선거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선거 결과가 이제 만약에 또 그게 미세한 차이로 바뀌었으면 이거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법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사진하고 명백한 허위사실,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거짓을 했다면 이거는 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판결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큰 피해를 얻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돼서 국가적인 피해를 얻은 거고 국격이 실추된 건데 요 정도 판결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또 자기가 뭐 재판소원 하겠다고 반성도 없이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소원 관련해서는요,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겨레 오늘자에 나온 유레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내용인데 제목은 양문석과 재판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쭉 지적했던 재판소원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양문석 의원도 재판소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실제 그러고 나서 재판소원에 어떤 내용들이 맞나 봤더니 존속에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존속살인 이런 거 되게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중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게 유교적 어떤 정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부당한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헌재에서 이걸 잘 추리겠죠. 그리고 그렇죠. 따지겠죠.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거의 위상,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지만 사실상 법조인들한테 헌법은 그냥 사법시험 볼 때, 변호사 시험 볼 때 시험 과목 중에 하나, 그 시험 끝나고 변호사 되면 잊어버리는 거, 이 정도의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냥 헌법 가지고 소송을 할 게 없으니까 사실 예, 대부분 예. 민법이나 형법이나 예. 이런 걸로 하지. 근데 재판소원이 이번에 도입되면서 모든 법조인이 이제 헌법이라는 걸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됐고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소송하면서 혹시 재판소원이 걸릴 수 있으니 예. 헌법도 한번 따져보면서 재판을 진행해야지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생겼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재판소원을 만든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제도가 들어요. 하나 생기면 이 제도의 유불리를 따져서 곡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양성적인 작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호르무즈 해협 군함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군함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배가 아니라 군인들이 타는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파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청구서를 내민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우리나라 비롯해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 나라를 콕 집어서 이 유조선을 호위해달라라는 취지의 군함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뭐라고 발언했냐? 불은 지가 질러놓고 왜 불을 나보고 끄라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아니 누가 전쟁하라고 시켰습니까?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 꼬드김 받아서 명분도 없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끝날 줄 알았겠죠. 이란이 이렇게 길게 저항할 줄 몰랐겠죠. 나 미국이니까, 최강국 미국이니까, 야 이란 니들 그 약소국이 나한테 감히 덤벼? 야 내가 참전했다. 야 봐 했더니 어머 생각보다 질겨 여기가.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도 본인들이 방어가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네. 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오롯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야 너네 다 붙어. 야 일본부터, 한국부터, 중국부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정말 저는 죄송한데.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최강의 권력을 가지면 생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다는 것을 윤석열을 통해서 알았고, 이제 또 트럼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세현 부대변인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네. 순화된 겁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동맹한테 이렇게 뭐 군함 파견을 요청한다는 것이 저는 그래요. 최소한 동맹에 대한 예의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맹이라 하더라도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하나도 1도 배려를 안 해주고 예. 동맹한테도 뭐 100% 관세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군함을 파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염치입니까? 최소한 그랬던 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해주면 뭐 우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잘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그냥 말만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동맹을 뭘로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좀 반드시 들고요.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와중에도 관세 관련해서 슈퍼 301조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뒤가 없이 지금 한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국내 정치에서 몰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언론지상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는 아주 그냥 일방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미국 국민들이 버릴 수 있는 그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그 의지는 어느 정도 읽히는데, 거기서라도 그럼 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들에게 그렇죠. 뭔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저는 군함을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보내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이란과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배들이 갇혀 있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 위협을 받고 있으니 거기서 우리 함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역할이 보호하면서 한정된다면 평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추가적인 명분이 전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보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일방적인 미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보내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맞지 그래서 않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의미심장했던 게, 어제 일본의 전 총리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에도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전쟁이 합법적이고 온당한 전쟁이라면 동맹의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군함 보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일본 전 총리가 자신들의 헌법의 특수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을 짚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지적은 온당한 지적이고요. 사실은 과거에 미국의 합참의장까지 지냈던 콜린 파월의 그 독트린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을 미국이 선언할 당시에는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해야 하고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탈출구가 없는 전쟁을 굳이 시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원칙과 다 배치가 되는 지금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2020년에도 뭐 이건 별개 얘기입니다만 2020년에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자국민 보호라는 어떤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이 부대를 파견한 전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연대, 다국적 군의 일원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부대를 파병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문제라서 이건 또 국회 비준도 필요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트럼프는 언론을 상대로 5개국이라는 거를 7개국으로 늘려버렸더군요. 근데 그 7개국 중에 2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2개국을 트럼프가 밝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마이크를 쥐어주면 막 무한대로 늘려요.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깡패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부의 여기 관련된 대응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굉장히 인상적인 건 트럼프가 했다는 이런 모든 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공식적인 외교나 뭐 안보 관련된 라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한미 간에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이규현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한미 간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외신 등을 살펴보는 중인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국방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가 맨날 자기 SNS에만 먼저 게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슬픈 일입니다만 전 세계 외교관들이 트루스 뭐라고 소셜을 있느냐, 봐요. 예. 네, 트루스 소셜만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대요. 이게 참 서글픈 일이네요. 예. 자, 뭐 고심이 많을 거고 청와대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을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마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모호함, 그다음에 전략적 느림보 전략을 아마 택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 하는 걸 일단 싹 본 다음에 그런 전략이 잘 유효하고. 근데 이제 뭐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껍데기는 안보 협력 뭐 예를 들면 동맹 요구 이런 것들을 쉬고 있지만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관세 압박을 위한 전초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트럼프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을 또 내다보고 있는 사업가적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 파병 내지는 군함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청구서를 또 받게 될 것까지도 아마 청와대는 계산을 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트럼프의 특성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주고 이제 사면은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게 상식이.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틀 만에 컴백했습니다. 사퇴를 했다고는 하나 기자들의 전화는 다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진이 노출된 게 있었잖아요. 뭐 그 이후에 이틀 만에 돌아왔는데 장동혁 대표와의 의사소통이 있었고 공천 관련된 전권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컴백했다라는 거고요. 주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한 사람만을 위한 등록 접수 기한을 늘려준 게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접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공천 관리라는 게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이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공천이잖아요. 사천이 아니라. 근데 예. 지금은 누가 봐도 이 국민의힘 공천은 사천이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후보가 없냐? 오세훈 시장 말고는 윤희숙 씨, 그다음에 이상규 예. 뭐 그 전 의원인가? 이승희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뻔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인지도는 떨어지고 뭐 약체라고도 뭐 불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뻔히 후보가 있는데 오세훈만을 위해서 제발 와주세요. 안 왔어? 야 연장. 또 연장. 안 왔어? 또 연장.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공천이에요? 예.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뭐 국민의힘이 전례가 있죠. 뻔히 이 공식적인 절차 거쳐서 선택을 받아서 본 후보가 된다 한들 하루 만에 대선 후보 바꿔버리잖아요. 한덕수 사태를 봤을 때.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은 이제 공당으로서 있어야 될 최소한의 기본도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한 말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공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후보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죠. 본인이 세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후보가 없어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 판이 벌어져 있는 거고 컴백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을 보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잖아요.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컷오프가 됐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 원칙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후 상황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뭐 지금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라는 언급을 해요. 그 고성국 씨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인 당원이기도 하고 유튜버인 고성국 씨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 원장이 컷오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호영 의원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약속 대련을 장동혁 대표와 하고 계산된 사퇴를 한 다음에 이제 협상용 복귀를 한 셈이 된 건데 그러면서 전권을 위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구에 있는 중진들을 컷오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본인이 갖기 위함일 텐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고성국 씨가 저런 식으로 이진숙 후보의 예비 후보의 손을 잡아주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저륜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공천을 할 때도 나름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만 할 텐데 결국 장동혁 대표의 상왕 정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고성욱 씨가 이런 행보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공천 원칙과는 좀 위배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중진들에 대한 컷오프를 통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안 쳐주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 공천도 과연 전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지도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충북 김영환 지금 현 지사가 컷오프가 되고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 윤갑근 변호사, 뭐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기령 전 충주시장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 나왔던 사람인데 앞서 이진숙 예비 후보는 고성국 씨가 손을 잡았다면 윤갑근 변호사는 보니까 전한길 씨 그리고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 그리고 김현태 전 707 특수단장 자유한길 단장 그리고 심진홍이라는 자유대학 수석 대변인 등이 후보 사무소 개소식할 때 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력이 모여 있는 것이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면이 한 명 한 명이 전한길, 황교안, 김현태, 그다음에 뭐 자유대학 뭐 대변인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걸을 타선이 없다. 도미니카네요. 타선이 없어요. 걸을 타선이 없고 그리고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구 정서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의 이야기로는 이진숙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한동훈의 부활을 막기 위함이래요. 왜냐하면 뭐 주호영 의원이나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현역이에요. 예. 그래서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비면 한동훈이 출마할 수 있는 대구로 들어올 가능성이 것이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역이 아닌 사람을 밀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진숙이 된 건데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래요. 오히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이진숙 씨가 되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이죠. 어둠의 선대위원장을 예.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관련해서도 대구에서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있고 실제 대구일보가 KPO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월 6일 8일 사흘간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18세 이상 대구시 거주의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28.7% 지지를 얻어서 1위.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19.4, 주호영 의원이 14.1, 유영하 의원이 6.2. 여기에 이진숙 후보는 당시에 없었다고 해요. 후보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이잖아요.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얘기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가 이 상황이면 민주당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 말이에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후보 등록하라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조건으로 내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가지고 지금 그게 안 갖춰지면 마치 후보 등록 안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거에는 또 참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본선에는 나간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로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지금 뭐 유승민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라는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선거에 참여한다는 게 본인이 후보로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에 뭐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갈 마음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요? 지는 게임 내가 나가봤자 뭐 또 그 본인의 그 실력만 뽀록나는 상황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나갈 마음이 없어요. 돈 쓰기도 싫고요. 그러면 향후 장동혁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을 생각한다라는 해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요? 전 그걸 넘어서서 점핑해서 대선으로 직방하겠다. 네,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을 한 번 더 한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유의 5선 시장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행정가로서 시장으로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고민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다음을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당권을 거머쥐거나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이 돼서 보수 재건의 아이콘이 되면 많은 지지자들이 오세훈이 무너지지 않게끔 보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냥 행정가로서 시장으로 남아있는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 국민적인 지지라든지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판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공천받을 가능성도 적다라고 본다면 일단 다음을 노린다.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는 지방선거 이후에서 보수 재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른 한쪽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른 한쪽이라는 건 뭐 대한과 미래, 국민의힘 소장파, 젊은 뭐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따로 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누구를 내세우느냐? 그게 이준석이 될 수도 있고 오세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시기를 틈타서 한동훈이 그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뭐 그런 구상으로 지금 이 판에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유, 야구장을 갔던데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세훈이나 이런 현직 시도지사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차피 질 건데 나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뭐 굳이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뭐라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일종의 약속 대련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김규현 변호사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자체가 이게 뭘 해도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일종의 약속 대련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응원합니다. 그 김부겸 시장 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출마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완전히 자중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관위원장께서 중진 컷오프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이진숙 씨 같은 인물을 대구시장 후보로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현실을 보자고 하면 이번에 예비 후보였던 이진숙 후보가 공개적으로 표한 걸 보면 대구 시민들에 대한 정신 개혁, 정신 개조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지정신이나 개조하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대구의 경제를 개혁하는 거, 이 여기까지 워딩은 좋은데 뭐 정신 개혁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대구 시민들을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건가, 막 이런 착시 효과까지 대구가 발생시키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뭘 정신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뭘 바라는 앞서도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그 절윤, 그러니까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은 이제 절윤 결의문이라는 걸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랑 손잡고 있었던 누구,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의 선고 사무소 개소에 왔다는 누구, 이런 걸 따져보자면 그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만 좀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을 찾았어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펼쳐지는 곳에, 그리고 사진이 여러 장 노출이 됐습니다. 예. 이 사진의 출처를 많은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나온 사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측이야?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 사진을 일부러 뭐 취재를 하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전재수 의원이 시장 출마를 하면 비는 부산 북구 갑, 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장 또 도전을 하면서 비게 되면 해운대 갑,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한마디씩 해주세요. 근데 사진을 보셨어요? 뒷모습 네. 찍은 거? 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구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 저게 난 저랬을 것 같아. 본인은 저거 딱 사진 찍고 비율 엄청 좋게 나왔는데 야 뒤에서 빛 쫙 들어온 다음에 뒷모습 좋고 비율 좋게 나오고 머리숱 많이 나오게 보이고 키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측으로 해서 좀 한번 뿌려봐요.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딱히 부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김건희가 그 예쁘게 나온 사진 주로 많이 네. 배포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빠 나 불렀어요. 뭐 이렇게 이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나 잘 나왔네 사진. 뒷모습 멋있게 나왔네. 나 이거 같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전 지역구 쇼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뭐 제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지역구에 어떤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구가 나한테 유리해서 당선될 수 있는 확실한 지역인가 이런 것만을 감안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부산 사직구장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다음 지역은 평택이거나 다음 지역은 안산이거나 다음 지역은 군산이거나 이런 데에 가서 만약에 저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지역구 쇼핑이란 평가를 들을 만도 하거든요. 예. 저런 모습은 본인을 대선 주자급으로 생각하고 분류하는 정치인에겐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산 북구 아니면 대구 혹시 네. 그런 데 나와서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역의 특성도 우리 지역을 누가 와서 발전시키고 예, 좀 예. 이런 걸 원하는 거지. 한동훈이 와가지고 그냥 너 한번 그냥 해주세요 아주 마치 그 지역 그냥 찍먹하듯이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게 본인의 당선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위드훈이 있잖아요. 위드훈이. 그래요. 다 전입신고예요. 대부분의 이제 해석들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론 그때 재보궐 선거들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어제인가요? 경기도지사 후보 나온 5명이 뭐 연설회도 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본선 후보들이 정해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상황은 저희가